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1번 반대매매였죠. 반대매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8748님이 저는 야구 잘하는 이대호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공예감 이대호 더 많이 좋아합니다. 성공예감 화이팅 2번입니다. 라고 오답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답을 맞히셨어야 되는데. 저를 좋아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정답을 맞히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참.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금 욕심을 냈다가 신용융자를 투자했다가 이 반대매매를 당한 경험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신용융자가 다 나쁜 거는 아닙니다. 다만 혹시나 주가가 떨어져서 담보가 부족하다라는 마진콜을 받더라도 내가 어디에선가 돈을 끌어와서 조금 담보를 채워 넣을 수 있는 여력까지는 남겨두고 빚을 내더라도 그렇게 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벼랑 끝까지 가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씀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조금 장 초반에는 하락했었는데 지금은 상승으로 돌아서서 코스피는 약 5포인트 0.2% 오른 1493포인트, 코스닥은 3.75포인트 0.45% 오른 84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환율은 1339원에서 지금은 1337원대로 조금은 내려오고 있는데 여전히 환율은 안정적인 상황은 아직은 아니네요. 자, 오늘 미래생활사전 이어가 볼 텐데요. 만약에 로봇 셰프가 여러분의 음식을 만들어주고 근데 그 음식의 재료도 채소나 곤충 혹은 3D 프린터로 만들어지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이게 마치 좀 영화 같은 일이기는 한데 하나둘씩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밥상에도 실제로 이게 올라오고 있고요. 관련된 스타트업들도 또 투자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가우스벤처스 조가연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벌레라고도 하는 곤충 대체육 이런 거 혹시 드셔보셨어요? 제가 이제 먹을 보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저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요즘에 대체육도 시중에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곤충 이야기도 잠시 후에 좀 해보겠고요. 네. 요즘에 이런 먹거리 분야 스타트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죠. 사실 코로나19 동안 꽤나 수혜를 받았던 게 푸드테크 분야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워낙 비대면 수요가 늘었다 보니까 주로 온라인 식료품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새벽 배송 스타트업들 좀 투자를 많이 받았었고요. 네. 최근에는 그 관심이 푸드테크 쪽으로도 이제 옮겨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계속 증가, 한국은 그렇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네. 식량 부족에 대한 좀 위기감들이 있고요. 또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기후 변화 같은 것들도 이런 그 식량에 대한 부족분을 좀 다른 기술로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입니다. 사실 2050년이면 전 세계 인구가 90억을 넘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보다 식량 생산량이 적게는 1.5배에서 2배까지 필요하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곤충을 활용한다든지 다른 대체 식품들을 활용한 이제 육고기 가공 스타트업들 또는 AI나 로봇을 접목해서 식재료를 개발한다거나 조리법들을 좀 간편하게 하는 분야들이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받으면서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음식하고 기술이라는 말 합쳐서 푸드테크라고 하는데 푸드테크를 일단 좀 세부적으로 구분을 좀 먼저 지어놓고 시작을 할까요? 그러니까 푸드테크 하면은 딱 그냥 먹는 음식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음식을 만드는 생산지부터 소매나 판매가 이루어지는 레스토랑이나 그 상점까지 전체 어떤 그 가치 사슬이 엮여 있는 시장이고요. 네. 생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는 그냥 알고 있던 레시피라든지 식재료를 이용을 했다면 지금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새로운 맛이나 레시피를 개발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버려지는 식품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업사이클링이라고 하죠. 이제 그렇게 가공하는 것들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육류라든지 생선이 좀 부족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새롭게 개발하는 식재료 스타트업도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가공하는 분야에서는 요즘에 이게 정말
뭐 국산이 맞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네. 것들을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생산지나 제조 일자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술들도 이제 푸드테크의 일종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유통이나 물류 차원에서도 뭐 재고 관리 서비스라든지 뭐 어느 처리되면은 뭐 그 시금치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 재고는 이렇게 활용하면 좋다라는 이런 유통 물류 스타트업들도 증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식재료나 푸드를 받아들이는 이제 소매점이나 그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는 식자재 유통 기한을 좀 늘려줄 수 있도록 뭐 사과나 과일 같은 것들에 이제 코팅 처리를 하는 이런 물질들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또는 카페나 식당에서 뭐 로봇 셰프나 로봇 서버를 도입해서 사람의 손을 좀 덜 타고도 장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게 전반적으로 뭐 푸드테크라고 하는 큰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하네요. 사실 뭐 모든 산업이나 모든 기술이 그런데 이게 식품이 결국 앞에서는 이제 농산물 에그테크와도 결합이 되고 뭐 그 서버 같은 경우는 로보틱스랑도 결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기술 요소 기술들이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또 인간은 누구나 먹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없으니까 시장도 클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벌써 침이 고이지. 자, 먹는 거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대체육. 근데 이제 대체육이라는 표현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게 콩고기로 만들어진 콩고기란다. 콩으로 만들어지는 고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왜 사찰에 가보면 사찰 음식들에서 이제 뭐 콩으로 만든 그 두부 식감의 고기 같은 것들을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는 어려서 이제 맛이 없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단순하게 말하면 뭐 콩 또는 이런 유사한 식물성 성분으로 만든 고기 제품들을 보통 대체육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대체육 분야가 워낙 좀 주목을 5년 전부터 받았던 게 기후 변화가 좀 경각심이 커졌고요. 또 동물 복지 같은 이슈들로 이제 기존의 육류 생산 방식이 아니라 좀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자라고 했던 것들이 이런 대체육의 그 성장을 좀 가져왔고 장점이라고 하면 기존의 가축 사육과 대비했을 때 뭐 온실가스라든지 암모니아 배출이 좀 상대적으로 적고 또 이상기후나 생태계 변화가 있을 때 이런 대체육이나 배양육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다라는 점들이 좀 그 관심의 기반이 됐고요. 네. 그래서 뭐 콩이나 곡물 가루로 만든 이 식물성 대체육 스타트업들이 최근에 많이 등장을 했고 또 상장을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미정님이 얼마 전에 대체육 소시지를 샀는데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라고 해주셨고요. 조성빈님은 명절 선물로 대체육 가공품을 받아서 먹어봤는데 처음에는 가짜라는 생각에 실망했습니다만 맛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고 먹었다면 진짜 고기인 줄 알았을 만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훌륭합니다. 물론 이게 종류가 많겠죠. 종류가 많으니까. 벌써 배고파지는데. 이 대체육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상장을 한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비욘드 미트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가장 앞서 나가 있고요. 네. 이 회사가 2009년도에 설립이 됐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글로벌 1위 그 식물성 대체육 기업이긴 합니다. 이제 그 완두콩이나 코코넛 오일이나 이제 비트 같은 그 식물에서 추출한 것들로 원재료를 만들고 네. 이 원재료에다가 고기와 유사한 과 육즙을 좀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 육즙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물론 이제 식물성 소재로 만든 성분들이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뭐 버거 모양이나 그 소세지 모양 또는 치킨 그 패티 모양들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네. 이 비욘드 미트라고 하는 곳들이 현재로서는 가장 그 시장 점유율이 높은 곳이고요. 2위 업체도 역시나 미국의 회사입니다. 임파서블 푸드라고 이것도 뭐 햄버거까지 나와서 아마 보도로는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여기는 좀 차별점은 그 효모를 발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원 기술인데요. 네. 여기에서 식물도 가지고 있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소재, 요즘에는 이제 햄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성분을 추출을 해서 고기와 굉장히 비슷한 맛과 고기와 굉장히 비슷한 식감을 구현했다라는 게 장점이고 여기는 보통 뭐 미트볼이나 햄버거용 패티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주로 빌 게이츠나 뭐 구글 벤처스 같은 유명한 투자들이 투자를 해서 아마 그런 것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을 것 같습니다. 효모 발효 기술로 식물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을 추출해서
고기의 식감과 맛을 구현한다. 이 정도 되면 거의 과학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야. 그 임파서블 푸드 같은 경우는 스탠포드 생화학 교수가 창업한 기업이긴 합니다. 이제 원래는 여기가 이제 2011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그 생화학과에서 이제 사용하는 뭐 유전 정보나 유전자 발현 기술들을 연구를 하다가 보통 그 대학교에서 안식년을 주잖아요. 그 네. 안식년에 육류 생산 문제도 비슷하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이 식물성 대체육을 개발을 하게 된 거고요. 앞에서 그 뭐 청취자분들이 얘기를 주셨지만 먹어보니 고기 같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 맛이 있어야죠. 네, 그 사람이 그 고기 육류를 섭취할 때 이거 고기다라고 하는 인지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보통 그 고기 그 혈액 또는 철분에 들어있는 그 헤모글로빈 햄이라는 그 성분이다라고 그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고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콩이나 식물 뿌리에서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네, 그냥 추출을 하는 건 아니고 뭐 DNA로 유전자 조금 가공을 한다거나 뭐 이제 이런 앞에 말씀드린 효소 발효 기술들이 활용이 되는데 네. 그런 것들로 그 마치 철분과도 비슷한 성분을 식물에서 뽑아내서 그걸 이제 그 대체육에 집어넣어서 고기랑 비슷한 식감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일종의 저희는 합성 생물학과 푸드테크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기술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미숙님이 나중에는 알약 하나만 먹어도 영양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와, 저도 어릴 적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밥 먹는 거 귀찮을 때. 영화에 많이 나오죠. 이런 시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대체육부터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고 여러 가지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근데 그 앞에서 비욘드 미트 여기가 제일 이제 선두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런 대체육하는 회사들은 그럼 뭐 주가라든지 이런 상황은 좋습니까? 어때요? 이제 처음에는 사실 상장을 할 때는 원래 공모가보다 거의 뭐 3배 정도 오르면서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요. 근데 과거형이네요. 네. 네, 받았었는데 네네. 주목을. 상장했던 시기가 2019년 5월인데 당시는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벤처가 호황기였다 보니까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당시 상장 당일에 $65까지 올랐던 주가가 엊그제 보니까 $10 초반까지 지금 이제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당연히 이유는 경기 침체도 있겠지만 이 대체육 분야가 조금은 그 가격 경쟁력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원재료인 곡물이라든지 콩의 가격이 일단 오른 게 좀 문제가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서 기존의 고기보다 싸지 못하다 보니 대체육을 굳이 소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있었고 또 그 다른 대체육 개발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도 글로벌 1위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 9%를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또 2위 주자인 임파서블 푸드도 한 4.6% 정도 돼서 둘이 합쳐도 사실은 뭐 15% 미만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을 독점하기 좀 어려웠다라는 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직원들 한 20% 정도를 이제 해고하면서 좀 경영난을 해소하고 있고 임파서블 푸드 같은 경우도 구조 조정은 이미 이루어졌고 원래는 작년에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도 아마 못할 것 같다라는 CEO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경쟁이 엄청 치열한 거네요. 그러면 대체육은 지금도 이제 사실 마트 가서도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체 생선 혹은 대체 해산물 이런 것도 나옵니까? 가능합니까? 고기랑 비슷하게 식물로 약간 조합을 해서 또는 해조류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그 다짐 생선처럼 만드는 대체 생선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는 이제 세포를 배양해서 만드는 배양 해산물, 배양 생선들도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구입하기 아직 좀 어려운 거고 이런 대체 해산물을 만드는 스타트업들만 전 세계에 거의 100개 가까이 사실은 있거든요. 네. 대표 주자로는 미국의 와일드 타입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인데 여기는 그 태평양 연어 세포에서 그 세포를 추출해서 인공적으로 배양하는 인공 배양 연어를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생각해 보시면 살아있는 연어에서 이제 세포를 좀 뭐 줄기세포 같은 것들을 추출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거기에 식물성 성분들을 집어 넣어서 이 세포를 성장시키고요. 예. 이제 그렇게 만들면 보통 우리가 그 생선 전체 통으로 만들지 못하고 초밥 같은 것들에 얹을 수 있는 이런 그 연어 그 살 형태 정도는 만들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얘기를 하기로는 뭐 연어나 참치 같은 좀 대형 그 어류들은 뭐 수은이라든지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생선은 그런 것에서 좀 자유롭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누적 투자로도 한 1억 2천만 달러 정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SK그룹이 작년에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한번 화제가 된 적도 있고요. 오, 그래요? 이영희님이 50여 년 전에 그 옛날에 메뚜기를 구워 먹곤 했는데 새삼스레 고소했던 기억이 나네요라고. 혹시 조가연 이사님 메뚜기나 이런 거 드셔보셨어요?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직 못 올라갔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메뚜기 볶음 이게 되게 많지는 않은데 좀 있었어요. 저 초등학교도 먹었어요. 아. 개구리 뒷다리 이게 튀겨 먹고 구워 먹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시대 때에 많이 제가 드셨었다고 아버지 세대는 들었는데요. 아닌데요. 네. 아무튼 야 요즘에 어디 개구리 뒷다리나 메뚜기 먹을 수 있는 데 있으면 좀 가보고 싶네요. 찾아봐야겠다. 곤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이거를 그냥 혐오스럽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곤충도 하나의 대안식품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연구개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서 그 대체육을 얘기 드렸는데 이제 대체육이 결국 대체 단백질을 만드는 거잖아요. 단백질. 예. 이제 거기 그 활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곤충을 활용한 인공 단백질 또는 곤충 고기들도 등장은 하고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소고기보다 단백질이 3배 정도가 높고 비타민이 뭐 2배 정도 높고 굉장히 영양소가 좋다라는 장점이 있고 네. 환경적으로도 당연히 이제 가축을 사육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곤충을 기르는 것은 뭐 사료나 물이 거의 뭐 90% 정도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뭐 축산 폐기물이나 다른 뭐 이산화탄소 같은 탄소 발생도 없고 또 소를 키우려면 적어도 30개월이 필요한데 곤충 같은 경우는 짧게는 3주에서 3개월이면 충분히 그 성체로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가 곤충을 가지고서 대체 단백질을 만들어 보자라는 접근법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이제 프랑스의 인섹트라고 하는 그 곤충 식품 스타트업이 있는데 여기가 네. 2011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여기는 뭘 만드냐고 하면 굉장히 큰 수직 곤충 농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 큰 대형 컨테이너 설비 안에 그 작은 플라스틱 상자들이 수직으로 이렇게 천장까지 쌓아져 있고요. 예. 각 플라스틱 상자에는 이제 곤충들이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 할 수 있고 또 여기에도 당연히 AI나 로봇을 도입을 해서 사람의 그 손이 가지 않더라도 곤충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자동 사육 시설이 갖춰져 있고요. 또 센서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여기가 밀웜을 가장 많이 키우는데 이 밀웜이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체로 잘 자라났는지를 이제 이런 AI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이제 자동으로 뭐 채취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야, 스마트팜이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스마트팜에서 식물만 과학적으로 키우는 줄 알았는데 곤충도 그렇게 키우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 곤충 뭐라 해야 되나? 곤충 식품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데는 투자를 많이 받습니까? 이런 기업들은? 인섹트가 제가 프랑스 기업. 네, 찾아보니까 여기가 이번 달에만 한화로 한 2,100억 원 정도로 추가 투자를 받았습니다. 전체 누적 투자금이 우리 돈으로 한 7,400억 원인데 예. 이런 정도 규모면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곤충 스타트업의 그 누적 투자금을 합친 것보다도 많거든요. 요. 사실 지금 올해 4월에 투자를 받았으면 가장 투자 불황기임에도 굉장히 큰 투자를 받았다라는 점이 좀 그 주목할 만하고 배경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곤충 식품에 굉장히 호의적인 정책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유럽은 이미 그 2018년도부터 모든 곤충 기반 식품들이 이제 노블 푸드라고 해가지고 그 먹을 수 있도록 정의를 해놨고요. 또 유럽 식품안정청이 이 곤충 식품들이 안정성이라든지 법적 근거를 그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그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제 그리고 또 잉센트라고 하는 이 프랑스 기업이 워낙 선두주자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도 사실은 그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그 대체육 회사들처럼 연구원 출신 창업가가 만들었는데 좀 오염이 적은 사료나 비료를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어쩌다 보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어떤 그 밀웜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2021년도에 이 잉센트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밀웜을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허가도 받았습니다. 밀웜.
사실 밀원보다 우리나라가 원조 아닙니까? 지금 박성균 님이 우리나라는 번데기가 대표적 아닌가요? 번데기가 있었네. 몇십 년 전부터. 이거 뭐 프랑스 기업이 7천억 원을 투자받았다는데 사실 우리 그러면 번데기 스타트업으로 한번 이게 있네. 거리에 계시는 모든 번데기 스타트업들을 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업화해가지고 그 생각이 있었네.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실제로 곤충식품을 기업화하는 데들도 좀 있을까요? 어때요, 좀?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허가를 받아서 식용으로 많이 쓰이기보다는 그 갈아서 반려동물 영양제나 그 동물들 그 축산업 사료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게 많습니다. 네. 또 아직은 곤충 쪽은 스타트업이나 그 창업이나 이런 투자가 좀 적은 편인데 대기업들이 간접적으로 투자한 사례는 있는데요. 롯데제과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가지고 있는 펀드를 활용해가지고 캐나다에 있는 식용곤충 스타트업에 100억 원 정도 투자한 경우가 있고요. 이 회사 이름이 이제 어스파이어 푸드그룹이라고 하는 곳인데 네. 여기가 원래는 대학생들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여하려고 이 곤충 그 식품 아이디어를 냈다가 네. 1등을 받으면서 창업을 했고요. 네. 뭐 캐나다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받아서 지금 규모로는 매달 2,200만 마리의 귀뚜라미를 생산할 수 있는 일종의 스마트 귀뚜라미 농장을 만들었고요. 실제로 그 회사에서 만든 귀뚜라미를 가지고서 잘 씻고 분말화시키거나 아니면 그 귀뚜라미 자체의 일종의 그 조미 과정을 거쳐서 반려동물 사료라든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스낵이나 과자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귀뚜라미 농장. 우리나라는 메뚜기가 있었는데 이 메뚜기 볶음도 참 맛있는데 사실 한 1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 코스닥에 상장된 그 대체 곤충을 하겠다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되는 일이 좀 있었는데 그때는 뭔가 떠오르는 산업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일찍이. 당시에도 제 기억에는 정부에서도 이런 곤충 산업을 먹거리용으로 좀 육성하겠다 이런 정책이 나온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미 2010년도에 네. 그 곤충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법은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2010년도 이후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이제 가축 사료용 곤충들을 키우던 곳에서 식용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좀 개발을 하시다가 그 조금 시장이 설익었던 탓인지 조금 이제 중간에 접으신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에도 정부가 지원책은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2025년도까지 곤충들을 위한 스마트 사육시설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국내 식용곤충 시장이 한 400억 원 정도 규모라고는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최근에 작지만 스타트업들 조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설립된 국내 스타트업 케일이라고 하는 곳은 앞서 말씀드린 그 캐나다 스타트업처럼 이제 밀웜을 대량으로 그 프랑스의 인생트처럼 밀웜을 대량으로 사육하고 있고 이 밀웜을 가지고서 단백질 분말이나 이제 오일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요. 이 만든 단백질 분말로는 반려동물 사료로도 쓰이지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특수 영양식이나 쿠키 같은 것들로 그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백질 성분이 많이 들어간 특수 영양식을 환자나 노인들에게 지금 그 대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글로벌 곤충 식품 시장이 거의 한 3조 원까지 커졌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규모 한 400억 원 정도 충분히 성장할 만한 그 잠재력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와 그 KBS 콩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박성춘님은 우리에게는 번데기 통조림이 있다. 그리고 0707님은 굼벵이도 있다. 굼벵이. 네. 그리고 신순덕님은 몸이 약해서 개구리를 시골 외가에서 잡아서 말려서 보내주면 약탕기에 달여서 뽀얀 국물을 많이 먹은 탓인지 이제는 건강하시다고 신순덕님. 지금 뭐 개구리, 번데기, 뭐 굼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어떤 기업형으로 발전을 시키고 비즈니스 모델이 돌아가면은 결국 그게 또 이제 곤충이나 그쵸. 푸드테크 스타트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통조림을 잘하는 회사들이 있는 거고요. 오늘 저녁은 이겁니다. 대체육을 이야기해봤는데 배양육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배양육하고 대체육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육은 콩이나 식물 성분들을 가져와서 약간 이렇게 그 뭉쳐서 다진 육처럼 만드는 게 대체육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배양육은 말 그대로 내가
먹고 싶어하는 그 동물로부터 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에서 배양하는. 네, 그러니까 세포 정말로 뭐 내가 뭐 닭고기를 그 대체하는 그 인공 닭고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닭으로부터 세포를 추출하고 거기에서 이제 줄기세포를 다시 한번 뽑아내고요. 이걸 근육이나 지방세포로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키운 다음에는 대량으로 세포를 늘릴 수 있는 보통 이제 뭐 생물 반응기라고 불리는 그 리액터에 넣어서 세포를 이제 충분히 더 키우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뭐 3D 프린팅이나 어떤 단백질 보조제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해서 정말 고기 세포랑 유사하게 이 세포들을 키워낸다라고 하는 컨셉이 배양육 그 기본 기술입니다. 프린터기로 고기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뭐 종이에다 뭐 인쇄하는 게 아니라 3D 프린터로 고기를 그럼 뭐 이렇게 쌓아서 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3D 프린터가 네. 바이오 프린팅이라고 하는 기술은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게 많이 쓰이는 게 인공 장기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죠. 그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인공 장기를 만들 때 사람에게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뭐 만약에 간이라고 치면은 네. 간에 적용할 수 있는 간세포로 분화를 시켜서 그 분화된 세포들을 간 모양처럼 3D 프린터로 뽑아내는 게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거든요. 네. 이제 그건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육고기 가공에 접목한 게 그 배양육 3D 프린팅입니다.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뭐 닭고기라고 예를 들면 닭고기 줄기세포랑 이 줄기세포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재료가 복합되어 있는 바이오 잉크를 혼합하고요. 바이오 잉크. 네네. 이야. 그리고 이 바이오 잉크를 이미 만들어 놓은 어떤 식물 성분 구조물이나 아니면 그 3차원 형태로 고기처럼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고기와 유사하고 중간중간 흔히 이제 마블링이라고 부르는 어떤 지방과 근육의 그 비율 같은 것들도 이제 정할 수 있고요. 또 세포를 쭉 뽑는 네. 거다 보니까 다지지 않고 뽑는 거다 보니까 네. 우리가 흔히 뭐 등심이나 안심을 고를 때 볼 수 있는 그 고기 특유의 결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유사하게 뽑아내곤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어떤 상상의 영역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이미 이런 그 3D 배양육 프린터를 상용화해서 판매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도쿄 대학에서 그 아주 작은 크기이지만 소고기 배양육을 뽑아내기도 했고 한국 같은 경우도 초기 스타트업들이 이제 개발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3D 프린터로 그러면은 중간에 마블링을 좀 넣어서 꽃등심처럼 만들어 주세요. 저는 뭔가 별 모양으로 소 모양으로 꽃등심을 프린트해서 구워 주세요. 이게 되는 거네요. 가능합니다. 주문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겠고 이게 나중에 식당에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식당 같은 경우도 아직은 이제 상상의 영역이긴 하지만 예. 뭐 그냥 정육점에 가서 이미 있는 고기를 고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대체육이라든지 배양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정육점이 있다면 거기서 내가 원하는 뭐 닭고기나 오리나 그 소고기를 뭐 이 정도 용량으로 이렇게 뽑아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와, 나중에 그 레스토랑이 3D 프린터를 사가지고 그걸 비치해 놓고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고기를 입력을 해서 3D 프린터로 프린트해서 줄 수 있는. 지금도 뭐 키오스크로 주문을 넣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주문이 들어가면 그 프린터가 고기를 프린팅하고 AI 조리 로봇이 패티를 굽고 햄버거가 나오는 과정들도 상상은 해볼 수 있는 거고 사실은 그 미국 나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 3D 프린팅을 꽤 옛날부터 접목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때는 피자를 만들었던 건데 이게 이미 과거부터 좀 검증을 해오고 있는 기술이어서 네. 정말로 미래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게 느낌상으로 뭔가 프린터기로 고기를 뽑아낸다 그러면 조금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프린팅으로 뽑아내는 방식은 아직까지는 규제가 허가되진 않았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3D 프린팅이 적용되는 분야가 대체육이 아니라 이제 배양육 분야인데 전 세계적으로 한 170여 개, 많게는 200개 스타트업들이 이 배양육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배양육이 합법화된 나라가 싱가포르가 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 2020년도에 이미 이 배양육 굿 미트라고 하는 배양육 브랜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식품 허가를 줬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에 두 번째로 업사이드 푸드라고 하는 그 배양육 스타트업의 제품을 허가를 했습니다. 네. 이 업사이드 푸드라고 하는 곳이 이제 여기도 이제 빌 게이츠 투자를 받으면서 좀 유명해졌는데 2022년도 11월에 미국 식품의약품 FDA가 식품 안전 차원에서 이 배양육을 먹어도 위험성이 없다라고 의견을 줬고요. 다만 이게 대중적으로 판매되려면 이제 농무부로부터 뭐 라벨링이라든지 추가 허가를 받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게 세포를 배양하는 거니까 혹시나 오염되거나 세균 이런 건 어떤 약간 걱정이 들긴 하는데 일단 육회는 어려울 것 같고 구워서 먹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제 배양육 말고 아까는 대체육을 대체 생선, 대체 해산물까지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세포를 배양하는 배양육도 배양 생선 이것도 가능할까요? 예, 이미 하고 있고 2020년도에 만들어진 그 ISH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대체 새우를 이미 만들어서 그 일부 식당이나 대학교 카페테리아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새우를 그러면 세포를 배양해서 새우로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 있는 또 다른 스타트업은 뭐 그 참치라든지 연어 같은 것들을 이제 횟감으로, 그러니까 초밥용 횟감으로 만들 수 있도록 배양을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이미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회로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초밥에 올라가는 형태로 그 만들어지는데 예. 아직까지는 이걸 이제 회로 섭취하진 않고 보통 이제 스테이크처럼 익혀서 먹는 방식으로 많이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아까 어떤 분들은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해를 약용으로 쓰기도 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올려주시는데 와 이게 뭐 진짜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이 끝이 없네요. 근데 여러 이제 기업들이 당연히 돈이 되니까 뛰어들 텐데 대체제 개발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 몇 가지 좀 찾아볼까요? 이제 결국 해산물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환경 문제이긴 한데요. 환경. 전반적으로 이제 온난화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해수 온도가 올라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원래 그 어종들이 살 수 있었던 곳에서 이제 살지 못하다 보니 이제 멸종하는 경우나 또는 감소하는 경우가 좀 생기고 네. 그 새우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그 서식지가 최근 한 30년 동안 거의 한 30%에서 40% 정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뭐 미세 플라스틱이나 뭐 수은이라든지 일부 기생충 이슈가 생기면서 좀 날 것을 먹지 못하는 그 알러지가 있는 분들 또는 그 비건인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대체 생선이나 해산물이 좀 그 소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FDA 같은 경우도 우리가 완전히 규제를 하겠다라는 그 입장보다는 세포 배양 기술이 발전되면서 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식량 공급을 좀 혁신하기 위해서는 좀 일부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적도 있어서 장기적으로 다른 스타트업들의 제품들도 허가를 받으면서 좀 대중적으로 소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 기사에서 한번 봤는데 대체육이나 배양육 처음에 나왔을 때는 고기 한 점에 몇 억 막 이랬더라고요. 가격이. 그러니까 몇 점 못 만드니까 당시에는 그랬는데 그래도 아직은 앞에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일반 고기랑 가격 경쟁력이 좀 뒤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직 비싸니까. 그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대기업들이 제작한 그 대체육들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실제로 배양육이나 대체육 스타트업들이 지금 대중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가격을 보면 기존의 고기라든지 기존의 햄버거 패티 대비 저렴하진 않습니다. 한 10%에서 많게는 20%, 30%까지 비싼 가격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 육류와 적어도 비슷한 가격까지는 도달을 해야 된다라는 그 숙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배양육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배양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바이오 분야에서 쓰였던 기술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그 고기를 가공하는 대규모 설비로 사용된 적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상업화 가능한 그 규모의 경제를 구축해가는 과정과 시간은 필요하고요. 또 원재료 같은 경우도 대체육 같은 경우는 이제 콩이라든지 곡물 가격이 이제 좀 널뛰기를 하면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고 배양육 같은 경우도 그 세포를 배양하는 배양액들이 아직은 좀 비싼 편이어서 네. 스타트업들마다 각자 서로 다른 배양액을 개발을 한다거나 좀 더 원가를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설비를 좀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아 맞다. 아까 어떤 분이 이제 그 알약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냥 알약 하나로 배를 채울 수 있는. 약간 그게 배를 채운다라기보다는 뇌를 좀 착각시키는 막 이런 쪽으로는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어릴 적에도 진짜 많이 했던 건데 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서는 향이나 냄새 혹은 맛을 느낄 수가 없을까? 그거 개발되면 진짜 우리가 먹방 보면서 그 맛을 같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봤거든요. 자영업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아이템이네요. 이게 기술로도 혹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맛을 디지털화 시킨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네.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후각이나 미각 데이터를 어떤 디지털 기술로 정량화해서 어떤 음식을 볼 때 비슷한 향이 나도록 그 향을 분사시켜 준다거나 네. 아니면 비슷한 맛이 나도록 모사하는 기술들이 초기 개발되고는 있습니다. 예. 그 이미 구글 같은 경우는 그 내부의 AI 팀을 가지고서 사람이 느끼는 어떤 식품이나 음료의 맛을 또는 향을 그대로 분석하고 정량화시켜서 모사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 미국의 스타트업 아로믹스라고 하는 곳은 이제 여기는 자체적으로 바이오 센서 플랫폼이다라고 부르던데 사람이 느끼는 그 후각이나 미각 수용체랑 굉장히 유사하게 그 어떤 기기나 플랫폼이 향기나 맛을 감지하고 또 이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유사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TV나 이런 음식들을 볼 때 간접적으로 맛이나 냄새를 체험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식품이나 조리법을 개발할 때 사람이 직접 먹어보지 않아도 이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맛이다. 이건 사람들이 호불호가 있을 맛이다라는 것을 좀 측정할 수 있어서 실제로 이런 그 대규모 푸드테크 스타트업들에서는 굉장히 좀 개발을 하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이게 진짜 상용화가 되면은 세상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먹방이 더 잘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아까 이제 3D 프린터로 음식을 이제 뭐 쌓아 올리고 만들고 하는 거 이야기해 주셨는데 혹시 액체도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음료수, 술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좀 만들 수가 있을까요? 국내의 한 대기업이 이미 뭐 맥주를 집에서 수제 맥주를 만들 수 있는 그 기기는 만들긴 했는데 네. 이제 그건 이제 맥주만 되는 기계이긴 하고요. 이제 미국의 카나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음료 프린터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음료 프린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한 예전의 프린터 사이즈 정도의 기기인데 거기에 이산화탄소랑 알코올과 설탕,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향료 카트리지를 집어넣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차나 주스나 커피나 맥주, 심지어 와인까지도 수십 가지 정도의 음료를 한 30초 만에 뽑아낼 수 있는 프린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우리가 왜 패스트푸드점 가면 그 콜라 같은 원액을 넣고 이산화탄소랑 얼음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 앞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거랑 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비슷한 그 상황이고요. 근데 네. 그거는 이제 그 원액의 당도랑 탄산만 집어넣는데 네. 이거는 그러니까 알코올도 들어가고 향료가 들어가서 커피나 맥주, 와인까지 모두 만들 수 있다가 장점이고요. 실제로 상용화된 제품이 올해 초부터 배송되기 시작했는데 최근 가격을 보니까 기기당 한 $900,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 조금 넘어갈 것 같고요. 네. 카트리지 같은 경우는 무료로 이제 배송을 해주고 있고요. 실제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분자 분석 기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분자 분석 기술을 가지고서 각각의 음료가 가지고 있는 그 맛의 조합을 카트리지로 구현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내용을 정말 알차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우리 조가연 이사가 안 그래도 꼼꼼하게 내용을 준비하는 걸로 유명한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만약에 이게 이제 기술이 구현이 다 되면 요리사나 영양사나 이런 분들의 직업도 대체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슬프지만 이미 버추얼 영양사라고 해서 가상의 영양사라고 해서 그래요? 네, 사실 찾아보면 이게 없을 것 같은 아이디어도 어딘가는 이미 구현되고 있긴 합니다. 초기이긴 하지만. 세상이 빠르네요. 네네. 이게 미국의 이제 몇몇 스타트업들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타액 검사 키트라든지 그 손끝만 이렇게 찔러서 하는 혈액 키트가 네. 굉장히 많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스마트 워치나 반지 같은 이런 그 웨어러블 기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각각의 고객이 가지고 있는 영양 정보라든지 생활 정보를 수집을 하고 또 고객이 플랫폼에 내 건강 정보라든지 유전력 같은 것들을 넣으면은 당신은 이런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그 질환이 있으니까
이런 식재료를 더 많이 먹어라 아니면은 같은 식재료를 먹더라도 뭐 그 기름에 볶지 말고 뭐 이렇게 먹어라라고 하는 이런 그 버추얼 영양사 서비스는 일부 진행이 되고 있고 예. 국내에서도 사실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푸드테크 스타트업들 중에서 약간 그 의약품의 기능을 함께하는 영역들 이제 메디푸드나 메디컬 푸드라고 많이 부르는데 뭐 당뇨가 있는 환자들 또는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그 일부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는 당신의 질환에 잘 맞는 이런 영양소가 배합되어 있는 도시락을 드릴게요 하는 이런 스타트업도 좀 있습니다. 이게 다 영화나 만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이야기라는 거. 오늘 가우스벤처스의 조가연 이사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잠깐 다녀올게요.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간 25일 대중국 반도체 통제에 대한 한국 참여에 대해 궁극적으로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이러한 중요한 대화를 심화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친환경 가스 등 첨단 분야 미국 기업 6곳이 현지 시간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한국에 19억 달러, 2조 5천여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국제통화기금 IMF가 권고하는 적정 수준에 3년째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적정성 평가 지수는 97%로 집계됐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6개 품목에 대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앞으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조가연 이사님 가셨나요? 아니 1473님이 저는 탈모가 있는데 모발을 배양할 수 있나요? 라고 해서 이 탈모 시장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우리 탈모 시장을 한번 다음에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 희망을 갖고 1473님에게도 좋은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즉흥 애프터 서비스였고요. 제대로 된 애프터 서비스 시작합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질문은요. 네, 휴대전화 뒷자리 1523번님이 보내셨습니다. 대체 소부장이 뭔가요? 소부장. 소부장 기업, 소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소재, 부품, 장비를 이르는 말이죠. 사실 첨단 산업, 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가 없다면 만들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일본이 그 무역 보복을 한 이후로 그래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국내 대기업들이 국내 소부장 기업들, 중소기업들과 더 많이 협력하고 기술력을 끌어올려줘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지요. 네. 특히 이제 소부장 측면에서는 첨단 기업일수록 일본에게 기초 기술이 좀 많이 뒤처졌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네. 이것도 우리가 많이 보완해 나가야 될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해외 진출까지도 많이 도와주고도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청취자 변광성님, 이 한미 간에 통화 스와프를 한다고 환율이 내려갈까요? 통화 스와프는 사실 중앙은행 간에 둘이 서로의 통화를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약속을 하는 거죠. 네. 위기 때 우리 얼마씩 돈을 서로 주고받읍시다. 꺼내서 씁시다 하고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날 때 먼저 약정한 환율대로 다시 이제 되갚아야 하는 그런 약속을 말하는데 네. 사실 외환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데 특히 원화가 많이 흔들릴 때 원화 가치가 흔들릴 때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진통제가 되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뭐 환율이 1,300원 넘어섰다고 해서 막 빨리 그 통화 스와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한다 그러면 네. 시장에서 진짜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위험한가? 라는 신호를 또 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아직은 아니다. 시기상조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자, 이어서 3175번님은 그 안전 문자에 뭐 안전 재난 문자 오잖아요. 여기에 인터넷 주소도 함께 첨부하는데 스미싱 사기단이 해킹을 해서 보낼 수가 있나요? 스미싱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로 피싱을 하는 악성 코드가 깔리게끔 하는 건데
장담컨대 뭐든지 다 조작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URL이라고 해서 인터넷 주소뿐만이 아니라 그걸 이제 한글로 쳐서 파란 글씨 터치해서 주소 들어가게끔 하는 건데 네. 그게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던 사례 중에 하나는 어떤 해운 회사 그 링크예요. www.뭐뭐뭐.co.kr 네. 알법해요. 그 회사가 쓰는 거겠지. 근데 그 회사 서버에다가 악성 코드를 심어서 간접적으로 내 핸드폰에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로 오는 인터넷 주소는 그냥 터치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맞아요. 절대 누르면 안 되겠습니다. 절대 누르시면 안 네. 되고요. 그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 국번 없이 118 118번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청취자 최정희님은 스미싱 문자 이 통신사에서 거르면 될 텐데 그 방법이 있을까요? 거르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쫓고 쫓기는 구멍을 막으면 또 뚫어놓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스팸 차단 서비스라고 있기는 한데 네, 있어요. 예. 필터링이 촘촘하지를 못하고 또 요즘에는 광고 문자 메시지에 의무적으로 앞에 괄호 열고 광고 이렇게 달아서 보내기는 하는데 그 네. 역시 우리에게는 스팸이 그렇죠. 돼버리죠. 이게 또 통신사에서 차단을 해도 다른 통신사 회선을 타고 들어오거나 또 다른 번호로 하거나 또 해외로 우회하거나 방법들이 너무 많은데 좀 통신사들이 더 좀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맞아요. 너무나 고도화 아주 지능화되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자, 청취자 노미경님은 사기 범죄를 챗 GPT 같은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 AI 기술로 막을 수 있을 텐데 방법이 있을까요? 막는 기술도 발달을 하고 있는데 뚫는 기술도 같이 발달을 하고 있죠. 예. 뭐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예방하는 앱, 뭐 스마트 안티 피싱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네. 경찰청에서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몇 시 즈음에 범죄가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그곳에 순찰을 강화하자 이런 목적으로 프리카스라는 것도 개발을 했는데 네. 하지만 범죄 조직들은 뭐 음성을 따기도 하고 심지어 얼굴을 모방을 해서 영상 통화로 사람을 속이기도 하죠. 딥페이크. 이렇게 고도화가 되면서 뭔가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그래서 저도 주변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가족만의 암 구호, 암호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엄마 나 지금 급해. 교통사고 났어. 나 어디 납치당했어. 빨리 돈 보내줘. 그때 그러는 거죠. 어릴 적에 우리 집이 키우던 고양이 이름은 근데 이게 암호를, 정답은 아파트 뭐 이렇게 엉뚱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릴 적에 우리 살던 집의 대문 색깔은 그럼 파란색 빨간색 뭐 맞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아니라 그게 코끼리, 네. 강아지 이런 식으로 전혀 엉뚱한 정답을 서로 간에 약속을 해놓는 거죠. 암호. 네. 이게 있으면 그래도 좀 가족 간에는 통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저 집에 가서 오늘 바로 암호 만들어 서로 가족끼리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제 아이디어인데요. 누구 좋은데요? 차용하셔도 네. 좋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다 됐네. 곽지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스미싱도 그렇고 뭐 보이스피싱 너무 무서운 세상이어가지고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저도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보이스피싱 크게 당하셨다고 한번 또 이야기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당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성공예감 저는 이대호였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